2024년 특별기획으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시리즈 미그 29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F-14나 F-15도 맞붙을 수 있을 만큼 지상 공격과 공중전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공기 흡입구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체 아랫부분에 있는 커다란 공기 흡입구뿐만 아니라 동체 위쪽에도요, 공기 흡입구가 뚫려 있어요. 그 이전에 러시아 전투기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룩다운, 하방을 탐색하고 하방을 공격할 수 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중앙 화기 관제 컴퓨터에서 연결시켜서 효율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헬멧 조준 장치가 여기서 부착되는 거죠. 사실상 미그 29 시리즈의 끝판왕인 미그 29M이 등장하게 되죠. 아날로그 방식의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전방 동체에도요, 알루미늄이 사용돼서 항속고리 무장 탑재량을 대폭 늘립니다. 엔진 노즐에다가 추적 편향 노즐까지 장착을 해요. 얘가 비행성이 더 좋아집니다. 추적 편향 노즐까지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나요. 아주. 미그 29 시리즈는 어떤 무장이 있나요? 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영공방위용의 지대공과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주력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서방에서 이제 비행기로 오면 그걸 다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이런 것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대지 중단거리 정밀유도 미사일의 개발이 뒤처졌어요. 어느 정도냐? 보통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보다 한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 개발 및 실전 배치가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련은요, 이걸 만회하고자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유럽제 중단거리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들의 기술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대공 분야에서 미국제와 유럽제를 앞지르는 성능의 미사일을 속속 개발, 배치해서 서방 측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기도 했어요. 특히 미그 29에 와서는요, 3종 이상의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합니다. 특히 러시아제 공대공 미사일 중 아톨 시리즈라고 있어요. 이 아톨 시리즈는 미국의 사이드와인더 시리즈가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변경 없이 똑같이 카피합니다. 그리고 R-23 아펙스라는 미사일부터는 나름 독창적인 면모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독창성이란 게요, 새로운 개념의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개량 수준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더욱이 4차 중동전이나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공중전, 리비아와 미국 간의 공중대결, 그 다음에 걸프전에서의 공중전에서 아톨 이외에 새로운 미사일이 사용된 기록이 없어요. 지금 러시아 전투기들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외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봐야죠. 러시아가 무슨 이유로 아톨 이외에 고성능의 새로운 미사일의 실전 확인을 주저했을까? 일단은 이 데이터 스펙상으로는 매우 놀랄만한 위력을 갖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신형 미사일들이 실용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썼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러시아가 이런 신형 공대공 미사일 나왔는데 이 느긋할 정도로 서방, 즉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요, 기존 미사일을 약간 개량한 수준의 것을 계속 사용해요. 그러면서 러시아제하고 비슷한 성능을 갖는 신형 미사일의 개발 속도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러시아제 미사일들이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너무 과대 포장되었거나 스펙과는 달리 실제 사용 단계에서 전자장비 등의 신뢰성이 아주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명중률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죠. 아무튼 미그 29의 무장 탑재력은요, 최대 4톤입니다. 기체 내 고정 무장으로는 30mm 기관포 한 문이 있고요. 탑재 탄수는 100발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그리고 엔진 바로 옆에 파일런에요, 각 한 발에 R-27 알라모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요. 그 바로 옆에 파일런 2개의 R-73 아처를 장착해서 총 6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알라모는요, 통상 세미 액티브 레이더 유도식을 운영합니다. 이게 사정거리가 50km인데, 근데 때로는 적외선 유도식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적외선식을 사용할 때는 한 40km 나와요, 사정거리가. 특히 R272M이라는 신형이 있는데, 이건요, 장사정의 세미 액티브 방식으로요, 무려 10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저공비행 목표물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또한 이 R-73 아처는요, 70년대 후반에 개발된 근접 전용 미사일입니다. 사정거리는 30km인데 이게 적외선 유도 방식이에요. 1987년부터 소련 공군에 배치된 미사일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요 아처가 헬멧 조준 장치하고 연동돼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범위 밖 목표물에 대해서도 로건 발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종사 고개만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한때 충격의 미사일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동서독이 통일된 다음에 동독군 소속의 미그 29하고 이제 모의 고전을 F-16이 해봤단 말이지. 실전에서는 그 적외선 미사일 쏴도 여러분 탑건 매버릭 보셨지만 플레어 같은 거 쫙 해서 이제 회피가 되잖아. 근데 모의 공중전에서는 적한테 딱 적외선 시커로 포착이 되면 거기서 딱 끝나요. 넌 사망 판정을 해버리거든. 근데 모의 공중전에서 미그 29 조종사들이 고개만 돌려서 포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F-16이 형편없이 모의 공중전에서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미국도 뭐예요? 헬멧 디스플레이, 헬멧 조준 장치가 나와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AIM-9X 시리즈죠. 이게 미그 29A하고 C형은 제공 전투기형이잖아요. 근데 미그 29M은 멀티롤이잖아요. 근데 이 미그 29M에 와서 이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의 알람스키라는 주력 공대공 미사일이 채택이 됩니다. 이거 R77인데 알람 따라했다. 그래서 알람스키야. 이게 사정거리 50km예요. 미그 29뿐만 아니라 소위 27계열의 주력 전투기에도 탑재되는 러시아 공군의 주력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또한 미그 29 시리즈에서는요, 처음으로 레이저 유도 방식의 KH-25 계열 미사일이 탑재가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서방 측 전투기하고 똑같이 이거 레이저 유도 폭탄이 또 있어요. 미사일 말고. 레이저 유도 폭탄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KAB-500A라는 레이저 유도 폭탄인데 이것도 장착이 가능해요. 그리고 해군형의 미그 29K는요, 얘도 또 이제 스키가 나오죠. 하푼 스키라고 불리는 KH-35 공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KH-35 공대함 미사일도 이제 미국의 하푼을 베낀 거죠. 그래서 하푼 스키예요. 여기에 항공모함이나 이지스 순양함 등의 대형 레이더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KH-31 대레이더 미사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점도 있겠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미그 29가 굉장한 전투기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일단 엔진의 내구성이 아직까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제 전투기의 가장 큰 단점이 엔진 내구성이거든요. 사실 미그 29뿐만 아니라 러시아제 전투기 숙명입니다. 이게 사실 엔진 내구성. 또 하나 같은 시대에 등장한 미국의 F-16이나 F-18 등이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이라는 디지털 조종 방식 시스템이잖아요. 전자 통제식. 근데 미그 29는 미그 29M에 와서야 이게 플라이-바이-와이어가 쓰였단 말이죠. 그 이전 거 미그 29A하고 C형은 유압식 조종 장치예요. 그래서 조종사의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공기역학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미국제 전투기들을 압도하는 격투전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전자장비 자체도요, 일부에서는 고성능 컴퓨터나 전자기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구식에 해당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제 전투기들에 비해서 좀 굉장히 떨어져요. 디지털화가, 일단 디지털화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실제로 이제 조종석을 보면요, M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2개가 있지만 여전히 아날로그식 계기판을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미그 19를 처음 탄 사람들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미그 29가 그래도 어쨌든 배치가 됐겠죠? 네, 실전 배치가 됐죠. 어쨌든 미그 29는요, 소련 공군에 채용되었고 800대가량이 1990년까지 생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80년대 후반부터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망하기 직전의 소련은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라면 미그 29하고 수호 27을 함께 사용해야 되는데 이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소련이 망하죠. 그리고 이 와중에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공군은요, 고성능기인 수호이 27만을 사용하는 소수 정예주의로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덕분에 미그 29는 어정쩡한 위치로 전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던 미그 29까지 내버리지는 않았지만 미그 29는 결국 생산도 중단이 되고요. 가지고 있던 기체도 상당수가 옛 소련 연방한테 헐값에 넘어가요. 특히 이 미그 29를 만들던 미코얀 그레비치 설계국이요, 마포라는 회사한테 넘어갔거든요. 이 마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원래 이 미그 29 생산 공장이자 수출 회사였어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련 전투기의 상징이었던 이 미그기가 소련 해체와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해버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도 일부에서 얘기하셨지만 네. 꽤 많이 수출된 것 같던데. 네, 이 미그 29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엔드 로우 믹스 개념으로 보자면 로우에 속하는 전투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F-16에 해당하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성능에 비해서 비교적 싼 편이고
자기네 최신 무기가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던 소련도요. 미그 29만큼은 동맹국들한테 비교적 일찍부터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986년쯤에요. 인도에 수출되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동독,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이 미그 29를 주력 전투기로 확보할 수 있었어요. 특히 망하기 직전 2, 3년 동안요. 극심한 외환난에 시달렸던 소련은요. 미그 29를 짭짤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보고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미그 29는 80년대에 등장한 소련제 전투기 중 가장 많은 나라로 수출되는 영광을 누렸죠. 북한도요. 한 50여 기를 들여왔어요. 근데 노후화로 인한 도태로 인해서 현재는 한 40여 기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이 운용하는 미그 29는 M형이 아니라 초기형 A형이나 혹은 C형으로 판단이 돼요. 이렇듯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 덕분에 미그 29가 한때 환상의 전투기로 서방 측을 긴장시켰던 미그 29에 관한 정보도요. 일찍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서방 측이 꽤 정확한 미그 29의 정보를 손에 넣기 시작한 시점에서 동서독 통일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렸고 서방 측은 뜻하지 않게 멀쩡한 미그 19를 대량으로 손에 넣기도 합니다. 그 뒤로 서방 측이 미그 19를 손에 넣을 기회는 점점 늘어갑니다. 심지어 1997년에는요. 미국이 예전에 소련 연방 일원이었던 몰도바 공화국에서 20대를 사들여요. 미그 19를. 왜 그러냐면 자칫 이 몰도바가 돈이 없어서 위험한 국가나 세력한테 이 미그 19를 넘길까 봐. 아무튼 이렇게 미그 29가 워낙 많이 퍼지다 보니까 값도 점점 떨어집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무기 시장에서요. 미그 19의 신품은 약 2천만 달러, 중고는 1천만 달러 미만의 어렵지 않게 구매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품이란 것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기존에 있던 거 뭐 M형으로 업그레이드한 거 있죠. 이런 거예요. 하지만 미그 29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정작 같은 러시아 항공회사의 전투기인 수호이 27을 위시한 수호이 설계구의 각종 전투기들이 그 주범이었습니다. 왜냐? 이 수호이 계열이 좀 비싸긴 해도 훨씬 고성능 전투기거든. 하이앤 로우 믹스에서 하이 쪽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돌아요. 차라리. 더구나 이제 냉전 이후 러시아가 프랑스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자장비를 대폭 개량해요. 이렇게 되니까 수호이 전투기는 점점 더 쓸만한 전투기가 되어간 반면 미그 19를 사려던 나라들의 관심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어디로? 수호이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그 19도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지만 한계가 있죠. 워낙 체구가 작았으니까. 그렇다면 네. 미그 29의 실전 기록은 어떤가요? 네. 미그 19는요. 워낙 여러 나라에 보급된 만큼 실전에도 참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실망스럽다 못해 비참합니다. 하필이면 미그 29의 대표적인 실전 경험이라는 것이 뭐냐? 걸프전이에요. 그것도 어디에 소속? 이라크 공군 소속이었어요. 당시 이라크는요, 약 50대의 미그 29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걸프전 당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덕분에 부품 수급에 굉장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조종사들의 실력도 수준 미달이었고 더군다나 상대가 누굽니까? 미 공군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요. 지상 레이더조차 제구시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라크군의 미그 29는요. 거의 떠오르지도 못했고요. 하늘에 떴다면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데서 날아오는 미군 미사일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한심한 경우는 뭐냐? 미군의 F-15를 회피하다가 그대로 땅에 들이받는 그런 한심한 미그 29도 있었어요. 덕분에 미그 29는 적기를 단 한 대도 잡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8대 정도가 격추당하는 지독한 불명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전투의 성능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그 조종하는 조종사하고 그리고 한풀만 싸웠던 적이 너무 강했던 거지. 그러니까 모든 최악의 조건이 다 들어온 거지. 그리고 유고 내전에서도 미그 29가 이제 참가를 했는데 실전을 겪었는데 미 공군 소속 F-15C가 발사한 한 대거든요. 그때 F-15가 한 대가 발사한 알람 2발에 미그 29 2대가 쌍으로 격추된 적이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역전다방 유고 내전편을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처럼 미그 29는요. 제 성능을 검증할 만한 페어플레이를 치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요. 나름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러시아군과 교전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미그 29를 투입하지 않았고요. 우크라이나는 주력 전투기로 미그 29를 사용했죠. 그래서 활약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늘이 2022년 12월 26일인데 지금 현재까지 총 22기의 미그 29를 손실했습니다. 지상에서 파괴된 10여 기를 제외하고는요. 전투 기록 대부분이 러시아군과의 전투에서 손실됐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중전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러시아군 지대공 방공망에 걸린 것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다가 미제 함 미사일을 임시 방편으로 장착하고 러시아군 방공망을 작살내기도 했죠. 총평. 네. 한때 환상을 넘어서 공포에 전도했던 미그 29는요. 냉전 시절 소련 특유의 과대포장 선전 때문에 무시무시한 존재가 됐었죠. 근데 나름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근접 전투에서는 만만치 않은 능력을 과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즘 전투기가 대부분 요즘 공중전의 90% 이상이 BVR 교전이에요. 영화같이 도구 파이팅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시선 밖에서 미사일로 중장거리 미사일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BVR 교전 능력에서 서방제 4세대 및 4.5세대 전투기한테는 맥을 못 추는 것이 현실이에요. 미그 29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5세대까지 갈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공군의 미그 29는 초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우리 공군하고 붙으면 우리 공군 전투기 보지도 못하고 얘네들은 다 떨어지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그 29는요. 값싸고 적당한 전투기를 찾는 고객들한테는 비교적 입맛에 맞는 그런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싸고 좋은 물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준 그런 전투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신년 특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 미그 29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무기 시리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